2016년에 트럼프가 대선에 후보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조롱했습니다. 트럼프 처음에 지지도가 2%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공화당 후보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공화당 후보가 된 이후에도 힐러리가 뭐 거의 이길 확률이 100%다. 확률이 100%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농민들하고 이제 그들이 트럼프 지지자가 된 것은, 트럼프가 당신들이 공궁에 빠진 것은 기존의 정치인들이 자유무역이나 세계화를 통해서 그들만 혜택을 갖고 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나는 그것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일기 때 지킨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공약 이행률이 얼마나 되느냐. 공약 이행률은 100%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기존의 이런 이제 견제와 규정의 축을 이제 무너뜨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최병일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병일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국제통상 현장에서 협상도 하고 또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다가, 금년 최근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통상전략혁신 허브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일으키는 이제 통상의 문제, 또 중국의 제조 폭격이 만들어내는 지금 2025년의 통상 환경이 기존의 통상법 중심의 통상 대응은 되게 곤란하다는 생각 때문에 법 쪽에서 좀 패키지를 제공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제가 참 감격스럽게도 그런 역할을 맡아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민층은 관세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이어가는 모습은 미국 사회에 어떤 정서적 구조를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에 트럼프가 그 대선에 후보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후보가 제 기억에 한 10명 이상 나왔고요. 도토리 키재기라 그랬어요. 트럼프 처음에 지지도가 2%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공화당 후보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공화당 후보가 된 이후에도 힐러리가 뭐 거의 이길 확률이 100%다. 확률이 100%나 없는 거잖아요. 확률이 100%다. 그때 제가 미국에 2016년 여름철에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세미나 했는데, 제가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떡할 거냐 했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나 캐나다로 이민 갈 수 있어. 두 번째는, 우리 미국 시스템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 시스템이 뭐냐 하면은, 미국은 의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여론이 있고 대학이 있고, 뭔가 그거 일탈적인 행위를 해도 우리가 200년 동안 갖고 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을 거야. 근데 트럼프 일기 때 그 한계를 막 무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른바 이야기하는 가드레일을 막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악몽 같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러고도 미국이 과연 건강할까? 저는 이제 미국의 약간 내전 상태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트럼프 이후에까지 계속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게 복원력 이사죠. 최근에 한국이 계엄 사태 후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 하듯이 이거 다시 돌아올 거냐. 여기 아마 되게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민주주의가, 한국도 그러고 꽤 이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런데, 세계화의 빛과 그늘이 있는데, 세계화가 뭐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많은 빈곤층을 해방을 시키고 또 대부분 국가에 많은 부를 갖다 줬지만, 그 세계화의 기회를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굉장히 있고. 근데 이런 이제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을 정치적인 타겟으로 해서 이들의 귀를 솔깃하게 해서, 당신이 잘못하는 거는 이 사회 정책과 기성 엘리트들이 잘못하고 타락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파퓰리스트죠. 우파 파퓰리스트, 좌파 파퓰리스트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고 그들이 정치를 압도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사회가 중심을 잃고 한쪽 극단으로 쏠리는 거죠. 그 한쪽 극단으로 쏠리면은,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쏠리면은 이게 기울여서 넘어지면은 이제 못 일어서는 거죠. 그게 이제 티핑 포인트인데, 그렇게까지 이제 미국이 과연 갈 거냐가 앞으로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첫 임기 100일을 맞이하면서 성공적인 100일을 자축했지만 시장 불안과 국제 신뢰 추락, 내부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번 100일을 통해 드러난 트럼프 리더십의 본질과 미국 시스템에 대한 흔들림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마 제가 방송에 나가서 받아본 질문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제 트럼프 지지자층이라는 이제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 노동자, 그들이 이제 가장 강성 지지자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에 열광하는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사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었어요. 중서부 지역의 철강, 자동차 뭐 이런 공장인데 뭐 한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죠. 경쟁자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제 만들어내면 다 팔리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랑하는 아메리칸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이 뭐 그냥 일하고 엄청나게 큰 이제 픽업 트럭 끌고 맥주 마시면서 이제 뭐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든 그리고 평생 대부분 다른 데 별로 가지 않고 이제 살면서 이제 미국 중심의 삶. 근데 그들이 이제 세계화 이후에 로봇과 혁신에서 밀리고 또 동남아, 아시아 이제 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농민들하고 이제 그들이 트럼프 지지자가 된 것은 트럼프가 당신들이 공궁에 빠진 것은 기존의 정치인들이 자유무역이나 세계화를 통해서 그들만 혜택을 갖고 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나는 그것을 바꾸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일기 때 약간 지킨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령 일기 때 이제 중국하고 지금 농산물의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거든요. 특히 옥수수 그리고 돼지 사료로 들어가는 대두 이런 게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인데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부터 돼지 사육수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잖아요. 돼지고기를 만들려면은 돼지를 키우려면 이제 사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옥수수, 대두 이런 건데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죠. 그러니까 중국 성장이 미국의 농산물 시장의 성장 같이 도운 거죠. 그 둘은 같이 커가는 구조인데 근데 중국이 미국하고 이제 무역 격돌을 하면서부터 그래 우리 옥수수 다른 나라에서 살 거야. 근데 다른 나라에서 일부 살 수는 있지만 미국의 물량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두, 우리 다른 나라 살 거예요. 그게 브라질이에요. 근데 브라질로 전량 교체는 할 수 없어. 왜냐? 물량이 압도적이니까. 전문가가 그러는데 중국의 돼지 사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국 인구가 14억이거든요. 돼지가 7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이런 엄청난 샤이 오는 게 농산물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제 그들은 트럼프가 일기 때도 보시면 이제 관세 전쟁을 했는데 시진핑이 몇 달 버텼잖아요. 그래도 협상 국면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농산물 수입을 이제 활짝 했는데 협상 국면 가기 전에 그 관세 전쟁 할 때는 농산물 수입 막았어요. 그들이 참았는데 보니까 되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도 뭐 한번 믿어보지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가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트럼프가 공약 이행률이 얼마나 되느냐. 공약 이행률은 100%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성공일지 실패일지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계층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또 동부의 이런 그 바이오텍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치 성향이 좀 다르고 그래서 그들이 보내는 이제 평가와 지지와 굉장히 좀 결이 다르다. 도시 지역과 진보 진영에서는 트럼프를 민주주의 파괴자로 규정하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반응의 차이가 미국 사회 시스템에 어떤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뭐죠?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과 사법부가 있으면 물론 우리가 하는 선거는 이제 행정부의 수반을 뽑는 거지만 동시에 그 입법 기능을 하는 이제 의회 관련 사람도 뽑는 것인데 제대로 이제 설계되고 작동되는 민주주의 이들이 어느 하나가 다른 걸 압도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결국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기존의 이런 이제 견제와 균형의 축을 이제 무너뜨리고 있다. 가령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불법 이민자 추방 같은 경우에 적법한 미국 시민이라고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이유를 끌어서 추방을 해버리고 사법과 그건 우리가 잘못했다 데려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도 불구하고 안 데려오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런 것을 이제 그 사람 불법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미 사법부가 확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시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일이죠. 그리고 또 미국의 그 명문 대학의 연구, 강의, 학생 선발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자율권이 주어졌는데 트럼프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좌파 온상이다. 뭐 이래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방 정부가 주는 지원금 다 빼.
뭐 그리고 지원금을 다시 주려면은 이들이 지금까지 해온 이런 정책을 바꿔야 하니까 이건 기존의 미국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야 나라가 좀 제대로 되는구나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는 이게 이제 PC라고 소개가 됐는데 정치적인 올바름,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좋지만 이게 너무 압도해서 군인이란 거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이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갑자기 이제 뭐 트랜스젠더가 그냥 굉장히 이슈가 된다랄지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많이 나서 이슈가 됐지만 소방관이라면 이제 뭐 화재 현장에 가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준비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런 이제 이슈가 들어온다랄지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나라가 제대로 되는가 하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거칠지만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들은 지지 시위하지 않죠. 그리고 아마 이제 그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배기를 통해 드러난 미국 시스템의 취약성과 분열 양상이 앞으로 미국 사회에 어떤 장기적 후유증을 남길까요? 트럼프에 대한 뭐 이제 주류 언론 또 팍스 뉴스를 이제 중심으로 한 이른바 이제 친트럼프 평가 이런 게 있지만 저는 트럼프를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이제 사업가로서 미국 대통령이 된 거의 최초의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이전에 아무런 정치 행정 경험이 없던 그렇지만 부동산 사업가, 그리고 부동산 사업과 동시에 끊임없이 미디어 친화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독특한 이제 퍼스널리티,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첫 번째 정치인 가운데 이제 그 직업이 대통령인데 지금 이제 두 번째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성 정치인이 아니고 아웃사이드로서 기존의 워싱턴 정치를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문법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던 지금 세계관은 그가 성공적인 뉴욕의 부동산 사업가일 때 1980년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지금 40년 후에 똑같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일본이나 뭐 서독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공짜로 방위비를 제공하면서 이들 국가는 우리한테 와서 마음대로 그냥 물건을 팔면서 우리 일자리를 그냥 빼앗아가느냐, 우리는 봉이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고, 그 시각을 지금 이제 거의 35년 후에 대통령 1기가 되면서 그걸 실천을 하고 있고 2기 때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는 처음부터 주류 사회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반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고, 1기 때 트럼프가 했던 것은 결국 핵심인 국제관계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동맹도 같이 방위비를 분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공짜로 안보 우산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물론 공짜로 제공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당신네들은 우리한테 엄청난 무역수 흑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우리 거를 뭐 이제 비용을 지불하라 이런 이제 논리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이제 국내 정치적인 시각을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21세기 들어와서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공장이 되면서 미국의 그 중서부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이제 빼앗아갔다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중국 때문인지 아니면 기술 혁신 때문인지 뭐 거의 분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가 했던 이제 선거 유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당신들을 이렇게 곤란에 빠뜨린 중국을 이제 혼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고, 도리어 중국을 일기 때 관세라는 기존에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협상장에 불러냈고 대규모 구매 약속을 받아내서 절반의 성공을 이룬 대통령인데, 트럼프는 지금 이제 2기이자 마지막이잖아요. 뭐 3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대개 이제 그 상상의 영역이고, 그렇게 보면 트럼프는 이제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2024년 대선 공약에 있던 것을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일단 바이든 4년 동안 미국을 덜겁게 한 이제 불법 이민 문제, 그리고 마약하고 연계된 그 카르텔을 통한 대량의 그 난민 이민자가 남미서부터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온 그런 문제, 그리고 거기 이제 시작이 중국이라는 그런 문제의식, 불법移民에 대한 강경 대응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21세기 이제 패권 경쟁을 본격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국력을 여기저기 소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불필요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이제는 중국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정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사실 뜻대로 안 되고 있죠. 동시에 이제 결국 핵심은 트럼프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자신 있어 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통상 협상인데 관세라는 방식을 가지고 와서 대선 유세 때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미국에 들어오면은 입장료를 더 많이 내야 된다. 10%씩 관세를 더 내 하는 보편 관세. 그리고 중국을 겨냥해서 이제는 중국을 미국에서 거의 그냥 축출할 거야. 60% 정도 관세를 내면 이제는 못 들어오겠지. 그리고 중국을 WTO 가입하게 한 미국의 조치 PNTI라 그러는데 Permanent Normal Trading Relations, 항구적인 정상무역 국가로 대우하는 그거 우리 박탈할 거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백일사의 정광석화처럼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미국 시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동맹국인 대한민국 또 동맹국이 아닌 뭐 미국의 다른 국가들이 봤을 때 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정광석화처럼 이제 벌어지는데 이게 국가 대 국가로 관계로 보기에는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혼자 우리가 뭐 이제 이 카드 게임을 한다랄지 아니면은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같으면은 가격을 올렸다 이랬다 만나는 시간 조절했다가 안 나타나 이런 식 할 수 있지만 국가 국가 관계라는 것은 이제 그런 식의 협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트럼프다운데 그런 것이고 문제는 트럼프가 이제 간과했던 것은 시장이 이렇게 자기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트럼프는 다 협상 용역을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관세 진심이야?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전문가가 봤을 때 굉장히 충돌하는 목표를 관세 하나로만 해결한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역 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 무역 수지 적자를 높은 관세를 매겨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국이 협상하러 와서 우리가 당신네 제품을 더 많이 사겠다고 할지 아니면 고관세 때문에 수출을 다른 데 돌리겠다 할지 이런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동시에 미국에 일자리도 만들고 투자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그 관세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관세가 무서워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게 맞지 않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초기에는 무역 수지 적자나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이기 대통령 시작하면서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해서 야 너희들 불법 이민의 통로야. 그리고 마약을 통해서 같이 들어와. 중국은 거기에 진원지야. 이제 무역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를 냈을 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정상 대 정상끼리 통화를 한다든지 사자운동을 해서 우리 국경 수비대 늘릴 거야 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의 관세를 피해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1월 달하고 2월 초에 시장의 반응은 그래 역시 트럼프는 협상용이야. 목표를 뭐 완벽하게 달성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가지고 갔으면 그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 트위터 지금 이름이 뭐죠? 트루스 소셜 거기에 그냥 몇 자 딱 올려서 야 내가 원하는 거 했어. 이게 바로 Make America Great Again이야. 그냥 이런 거리 주면 끝나는구나. 시장이 되게 차분했어요. 협상용이구나. 그렇지.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막 그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이제 품목별 관세 결정적으로 4월 2일 해방의 날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른바 이제 그동안 뭐 한 번도 없었던 100년 전에 이야기됐던 이제 상호 관세라는 거 들고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되게 막 이른바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는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 미국 통화 뭐 신뢰도 되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유턴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4월 2일 날 발표를 하고 일주일로 4월 9일 날 집행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대부분 국가가 그리고 우리 그러면 관세를 내리기 위한 협상을 하겠다고 이제 딱 이야기하니까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의 지금 실질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는 재무장관 나와서 협상을 하겠다고 한 나라들은 우리 일단 관세를 일단 깎아줄 거야. 그리고 90일 동안 협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열려 있어. 순서대로 빨리 줄을 서서 우리 협상하자. 대신 끝까지 이 말을 안 듣고 있는 중국, 우리 145까지 올려.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우리 끝까지 갈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좀 뭐 다시 이 게임이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많은 통계 자료를 보니까 1970년대 이제 닉슨 대통령이 재임을 했잖아요. 근데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이제 되게 불명예스럽게 본인이 이제 사임을 하면서 포드 대통령이 들어갔는데 포드 대통령 이후에 50년 만에 대통령 첫 100일
기록으로서는 뭐 시장이 여러 지표 있잖아요. 최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트럼프가 잘하는 게 경제 살리는 거, 주가 끌어올리는 거, 트럼프가 관리하는 지표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은 그렇게 하죠. 우리가 지금 미국을 완전히 지금 제조업 슈퍼파워로 리셋하려고 하는데 야, 그 정도 고통은 참아야지.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고통도 적당히 있어야지. 민주주의와 시장은 고통 참지 않습니다. 시장이 사람들이 돈으로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다시 이제 게임 플랜을 좀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첫 대길에 대해서 뭐 많은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뭐 충격적이다, 실망스럽다, 혼란스럽다, 뭐 유권자 지지자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이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트럼프의 이제 계산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잖아요. 그 하원들은 2년마다 이제 계속 선거를 하고, 그리고 상원 이제 이 100명은 2년마다 3분의 1씩 이제 그 선거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4년마다 대권이 이제 바뀌는 그런 선거를 하는데, 2026년 11월 달에 이른바 중간 선거라고 하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있는 하원에 대한 선거, 그리고 상원 3분의 선거, 거기서 이제 일단 너무 대패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패하면은 집권 후반에 동력이 없으니까 레임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트럼프가 은퇴하고 나서도 영향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1기와 2기에 걸쳐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초석을 깐 대통령으로 이제 기억되고 싶은데, 그 이제 중간 선거에 아주 압도적으로 지게 되면 너무 허무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되게 관리 당연히 하게 될 것 같고, 제가 미국의 금융가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보니까 지금 시중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는 다 그냥 공상과학 이야기 수준이고, 4월 이제 9일 날 90일간의 휴전, 또 중국에 대한 뭐 중국만을 타겟으로 한 이런 미리 뭐 예견된 국면 전환, 이런 걸 봤을 때 뭐 지수가 이제 초기에 매수는 까먹긴 했지만 다시 안정을 찾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일반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하고 또 이제 핵심 정보를 보는 사람들하고 평가는 조금씩 엇갈린 것 같은데, 그렇지만 누구도 트럼프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게 되게 이제 충격적인 그런 거고, 제가 보기에도 제가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하면 저것보다는 더 다르게 할 텐데, 물론 트럼프가 말을 듣냐 안 듣냐는 다른 거겠지만,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는 자기 게임 플랜에 있다. 그런데 너무 그거를 이제 이 상대가 국가가 아니고 마치 개인인 것처럼 그냥 좀 막 마음대로 그냥 막 쥐다 폈다 그냥 뭐 여기저기 하는 건 혼란스러운데, 본인은 혼란스러운 게 상대방한테 예측 불가능성과 공포를 심어준다고 하지만, 그거를 이제 뭐 거래를 하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예측 불가능하지 않고 내가 트럼프와 협상한 줄 알았는데 협상이 아니고 이게 뭐지, 되게 이제 혼돈에 잠시 이제 패닉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은 이게 리스크하고 불확실성을 구분하거든요. 리스크는 이대로 가면 이게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어. 이게 리스크예요. 악재가 있지만 내가 그냥 대비를 할 수 있다. 예를 뭐 뭘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난기류가 닥치잖아요. 그럼 이제 항해하기 전에 뭐 기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10시간 비행 경로를 보니까 난기류가 예정되는 데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난기류가 오면은 이제 그 안전벨트를 매고 그리고 고도를 높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리스크거든요.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약간의 충돌은 있지만, 이런 그 울렁거림은 있지만, 언서턴티는 난기류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리스크는 오케이, 불확실성은 정말 싫어. 근데 트럼프는 리스크가 아니고 불확실성이다 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주가가 이제 막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뭐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겠어요?